현장 기초지자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춘천 산사태와 이번에 산청과 가평 산사태를 비교하면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걸 지형성 강우라고 하는데요. 이 호우 경보와 함께 이런 위험 지역, 큰 계곡 산자락 아래에 있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14년 전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하고 재구축하고 잘 작동시켜야 된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4년 전 이맘때 일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쏟아진 폭우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16명이 숨지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그날의 뉴스 두 개를 이어보시겠습니다. 산사태가 휩쓴 우면산. 세 갈래 산사태가 아파트촌을 덮쳤습니다. 흙더미가 들이친 아파트는 건물 3층까지 창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부순환로는 차 대신 흙과 나무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쓸려간 차는 부서진 채 뒤엉켜 겹겹이 쌓였고 건물 2층 창틀에도 박혔습니다. 우면산 반대편 자락도 골짜기를 따라 산사태 흔적이 선명합니다. 포개진 승용차 사이로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주택 옥상에 선 한 시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태령길 옆 전원마을. 곳곳에 흙더미가 들이쳐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앞엔 아직도 흙과 나무더미가 쌓였습니다. 하늘에서 본 우면산은 여러 골짜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텅 빈 올림픽대로 위로 한강물이 파도처럼 들이칩니다. 침수된 올림픽대로 위에 방치된 차만 수십여 대. 레카차는 끌고 사람들은 밀어서 침수된 차를 한 대씩 꺼냅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 내린 비는 273mm. 7월 강수량으로는 지난 1987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 실종자 수가 40명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강처럼 변한 서울 남부순환도로. 우면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도로를 덮친 토사는 가로수를 쓰러뜨린 뒤 곧장 아파트 단지로 달려듭니다. 같은 시각 다른 동에서 지켜본 우면산입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마치 폭포처럼 산기슭을 타고 도로로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토사에 지켜보던 가족들도 혼비백산합니다. 토사와 함께 쓸려온 나무들은 아파트 저층부 거실에 처박혔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는 도로와 아파트를 지나 건물 뒤편 이곳 주차장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산사태는 반대편에서도 일어나 남태령 전원마을 역시 순식간에 빗물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룻밤 폭우가 일으킨 가공할 위력의 산사태는 한순간에 주민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네, 이때 저도 뉴스를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 사실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사람들은 많이들 보겠지만 이 당시에는 산사태가 진행 중인 거를 뉴스로 보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피해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이 프로그램이 재난 방송에서 굉장히 의미 깊다고 저는 평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김민철 국장님의 또 그 지혜인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다시 방영해 주면서 현재의 재난과 연결해 보게 하는 거. 이것은 어디서도 보기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네. 우리는 재난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반면 교사, 과거의 사례가
우리의 거울이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깨달음의 중요한 그 진단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청과 가평에서 있었던 산사태도 우면산 산사태의 당시의 보도 내용 신문을 정밀하게 보면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우면산 산사태는 2011년 7월 27일 오전 9시경에 발생한 산사태로서 이 7월 26일, 27일 합쳐서 444mm의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망자가 16명이고 또 강원도 춘천에서는 또 13명의 사망자가 나타났고 그 경기도 곤지암에서는 또 7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또 당시에 서울의 오류 사당 수서역에서는 또 침수가 발생한 뭐 이런 사례인데요. 이 우면산 산사태는 도시의 산사태, 도시의 단순한 침수의 문제가 아닌 산자락에 있는 대규모 거주지의 위험성을 매우 크게 그 경고해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가 좀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게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6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했을까요? 첫째는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산사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남태령 전원 마을이나 우면산 쪽에 무슨 그 공사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계곡로, 탐방로를 만든달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모든 산사태의 그 공통적인 원인인데 폭우가 있었고 강수량이 많았다. 대부분 산사태는 크게 한 3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지진, 두 번째는 화산, 세 번째는 폭우인데요.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난 보고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0%가 폭우가 어떤 산사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뉴스 보도된 영상을 보더라도 앞동, 옆동, 뭐 뒷동 다양한 곳에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 뉴스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면산 10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폭우 외에도 좀 어떤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산사태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무언가 그 산지를 훼손한 또는 산지라고 하는 것은 안반 위에 흙과 돌이 얹혀져 있는 이런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많이 스며들어가면 안반 위에 얹어 있는 흙과 돌이 흘러내립니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랜드 슬라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언가 이곳의 어떤 산지를 조금이라도 훼손한 어떤 그런 것들, 예컨대 뭐 그 참 등산로를 공사를 한달지 또는 그 어떤 마을을 형성한달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여러 사회 인프라를 건설을 한달지 도로를 건설한달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또 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만약에 앞에서도 지금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예. 그런 곳곳에 방호 콘크리트 벽이 있었다면 저 엄청나게 내려온 토사를 어느 정도 막았을 것이다.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신문을 또 직접 가져오셨잖아요. 네. 이 우면산 산사태 때 신문을 보관하셨다가 가져오셨는데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쪽 참 재난 관리를 국민보호 시스템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어떤 기록적인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꼭 이렇게 신문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신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엄청난 토사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피해를 어떤 피해 현장들은 반드시 그 징후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위험성들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떤 국민 보호를 위한 공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도 그 공익보다도 저 후순위에 있는 것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어떤 그 민원에 대한 두려움의 행정기관의 문화들이 네. 있었다. 바꿔 말하면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어떤 뭐 이런 민원이 두려워서 이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공개를 뒤로 미룬 것,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 관행이다. 반드시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산사태가 자연재해입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인재로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폭우가 내리면 반드시 산사태가 날 수가 있고, 또 산사태는 숲이 울창한 지역이었는데 또 경사가 그렇게 심한 지역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토사가 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인은 폭우라고 하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발생된 거지만 사실은 어떤 그러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피 시스템과 그리고 이 산사태가 났을 때 주민을 보호하는 그 방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어떤 자연재난으로만 보기는 그렇고 복합재난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큰 사고 뒤에는 어쨌든 다시 한번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꼭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난안전 119의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면산 산사태가 난 영상을 14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보면서 뭔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산청도 그랬고 가평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뭐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사전에 대피하는 대피 시스템이 신속히 작동하지 못했다. 대피 시설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 대피할 것이냐. 호우 경보가 내렸을 때 대피하는 것. 어느 곳 주민들이 대피할 것이냐. 어떤 호우로부터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호우로부터 침수될 위험성에 있는 주민들부터 사전에 호우 경보와 함께 대피하는 시스템을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촘촘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점이 문제고요.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에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산자락이 있고 산사태가 날 수 있고 산으로부터 급류와 토사가 흘러내려올 수 있는 곳들은 그런 산자락들은 그것이 도로변이든 주택이든 방호벽을 콘크리트로 2m 정도로 쌓아 놓는다면 예.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산자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층에 거주하면 안 된다. 예. 지금 우면산 산사태에서도 사실 저렇게 사상자가 나신 분들은 1층에 계신 분들이었고 저 뒤에 춘천 펜션도 1층에서 잠자던 학생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한 층을 비우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지만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예. 산자락에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뭐 주차 시설로 만든달지 이렇게 또는 1층에 사신 분들은 그러한 상황일 때 호우 경보가 내릴 때는 산자락에 있는 아파트들은 1층, 2층에 거주하신 분들은 위층으로 대피를 한달지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하다. 뭐 두 가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을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모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이날 춘천에서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사태가 펜션을 덮치면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뉴스 두 편 보시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오늘 새벽, 산사태로 밀려든 토사가 쏟아집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의 한 야산에서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펜션 등 건물 5동을 덮쳤습니다. 펜션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쓸려 내려갔습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펜션에서 자고 있던 39명이 매몰됐습니다. 긴급 구조 작업 끝에 26명은 중경상을 입은 채 구조됐지만 20살 이경철 씨 등 인하대학생 10명과 마을 주민과 관광객 3명 등 1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 40명은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폭우로 산 경계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매몰자가 또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들것에 실리고 등에 업히고 산사태로 무너진 건물 잔해와 흙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곤히 잠든 시각, 갑작스럽게 당한 산사태에 모두 정신을 잃었습니다. 진흙으로 온몸이 뒤범벅돼 생사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1분 1초가 급하지만 거센 빗줄기에 끝없이 밀려드는 흙과 나무까지 뒤엉켜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중장비와 700여 명이 투입돼 밤을 새워 필사의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1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농촌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들이어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발명 동아리 소속인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농촌 초등학생에게 과학과 발명을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다 키운 자식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넋을 잃었고 학교 측과 동료 학생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만 참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저랑도 이제 한 서너 살 정도 차이 나는 형 누나들이었을 텐데 산사태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짚어주시죠. 네, 사고 경위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입니다. 2011년 7월 27일 0시 13분경에 발생을 했고요. 또 앵커께서도 인하대학에 대한 그런 아주 동문으로서의 아주 깊은 마음을 또 갖고 계신다고 방송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하대학에서 1987년에 만들어진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에서 춘천 상천초등학교에 그런 그 봉사활동, 시골 아이들에게 발명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그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자원봉사 캠프 교육, 과학교육 지도를 나갔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참 인하대생이 10명이 죽고 또 다른 분들이 3명이 돌아가신 그런 피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기억이 됩니다. 네, 당시 증언에 따르면 1차 산사태가 먼저 났고 그다음에 20여 분이 지나서 2차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처 다른 민박집에 계셨던 분들은 1차 산사태가 났을 때 대피를 좀 해서 안전했다고 들었는데 왜 인하대 학생들이 묵었던 이 펜션의 피해가 좀 컸을까요?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1차 피해가 나오고 2차 피해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폭우가 내리는 밤에는 옆에서 산사태가 나도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산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지금 이 춘천 산사태는 가평 산사태를 분석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펜션 뒷편에 이른바 뒤안이라고 하죠. 예. 뒷편에 저 펜션을 건설할 때 산자락 아래에 있으니까 저쪽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건축비에서 한 1%도 차지 않을 거예요. 콘크리트 방호벽을 쌓아 놓았다면 한 명도 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 지금 죽은 학생들이 다 1층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자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1층 같은 데를
폭우가 내리는 이런 시기에는 예.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층 이상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바로 2011년에 있었던 춘천 펜션 산사태 참사가 주는 큰 교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지로 피서를 갔을 때 그렇습니다. 1층보다는 좀 2층이나 3층에 머무르는 게 훨씬 좀 안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산자락에는 조립식 판넬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조립식 판넬로 2층, 3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데 조립식 판넬로 펜션이나 주택이나 여러 시설물을 산자락 아래에서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사태가 밀고 내려와 버리면 그걸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튼튼한 건축물은 1층이 아닌 2층에만 있어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뭐 뉴스 보도 영상을 보면 소방 인력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마을 주민들도 거들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무려 700여 명이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구조가 좀 더뎠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구조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침수가 발생해서 뭐 쉽게 말해서 물에 빠져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구조할 수가 있는데요. 산사태 피해의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아신 것처럼 흙과 돌과 물이 엉켜 있고 여기에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함께 흙과 돌과 물이 함께 휩쓸려 내려오면서 덮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게 이제 점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물보다 훨씬 높고 예. 이러다 보니까 또 밀고 내려오는 그 밀도가 높다 보니까 밀고 내려오는 역학적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한번 저렇게 산사태에 휘말리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화면의 경우처럼. 그리고 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저곳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구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구조가 더딜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진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대형 사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구조와 수습이 좀 어렵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사태는 펜션과 건물 뒤에 있는 높이 120m 산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산사태가 나기 전 춘천엔 1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지속된 장마에 지반이 약해진 산 경계면은 급속히 불어난 빗물을 감당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산 바로 밑에 펜션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여유조차 없이 매몰됐습니다. 산 자락을 잘라 펜션을 지으면서 뒷산에서 많은 물이 쏟아질 경우에 대비한 배수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사고 현장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도 산 비탈면과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등의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인허가와 산사태 예방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산 밑에 지어도 산사태 위험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과 강 등 경치가 좋은 곳에 펜션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예, 사고 지점은 과거부터 산사태에 대한 위험이 조금 제기가 됐던 지역인데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이 자체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요. 춘천의 경우에 당시에 춘천시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 기초지자체에서는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진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 지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이곳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보도가 됐다시피 비탈면과 5m도 안 된 곳에 펜션을 지었는데 또 산자락을 절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 지도로서 위험 방지 조치로서 방호벽을 쌓는달지 그리고 그곳에 튼튼한 어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게 한달지 1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달지 이런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즉 건축 행정과 산림 행정이 공조하지 못했다, 협력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당시에 춘천시가 비판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원인을 여러 가지 좀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의 분리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뉴스 보도 보니까 배수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폭우 시기에 가장 이제 위협적인 것이 물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에서는 물이 몰려들어서 침수가 되고 또 반지하에 침수가 돼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되고 또 농산어촌에서는 특히 산에서는 빗물이 경사진 안반이 얹혀져 있는 흙 사이로 들어가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위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지자체의 현장 재난관리 시스템이 예. 잘 작동이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거듭 반복되는 것은 현장 기초지자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춘천 산사태 14년 전에 있었던 춘천 산사태와 이번에 산청과 가평 산사태를 비교하면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아주 의미 있는 시도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를 TV에 생중계한 겁니다. 이건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서 학습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례를 이 참 재난관리 시스템에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재난관리 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안전관리위원장인데요. 예. 이것을 함께 개최하자는 겁니다. 재난이 다가올 때. 그래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줌으로 비대면으로 시도지사를 다 참여시키고 예. 시장군수구청장을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될 것이 뭐뭐다. 안전관리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을 잘 봐야 된다. 시군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외부의 유관기관인 경찰, 소방, 군, 교육청, 안전, KT가 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다 참여하도록 하는 합동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생중계해야 된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로 재난이 꽝 발생했을 때 작동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제대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평상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데 광범위하고 거대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됩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따로따로 개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로따로 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산청, 가평 이렇게 산사태나 홍수 피해가 많은 이런 곳들, 광주광역시랄지 이번에 피해가 많은 곳들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키고 예. 이걸 또 생중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이 커질 것이다. 학습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 말은 시군구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작동성이 담보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귀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재난 관리 시스템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또 사후에 조치를 하는 행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이런... 시스템 가동을 함께 합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걸 공개해버릴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14년 전 7월 27일은 참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산사태로만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산사태 현장을 항공사진으로 분석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아파트를 덮친 산사태.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 이후 우면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해 5월에 1500m 상공에서 찍은 우면산의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찍은 사진엔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산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파트를 덮친 토사가 내려온 자리엔 마치 스키장처럼 760m 길이의 비탈이 생겼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전원마을에는 골목마다 쌓인 토사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우면산 남쪽 기슭에는 정상에서부터 마을까지 황토길이 생겼습니다. 형촌마을 역시 정상에서 자연생태공원을 따라 밀려온 토사 흔적이 선명합니다.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지난해 산사태가 났던 곳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고 지적합니다. 산사태로 대학생 등 13명이 숨진 춘천시 천전리 일대에도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갈래로 내려온 인재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서모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우면산과 춘천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최근에는 산청과 가평 이 네 산사태 사고를 좀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산사태 재난 대응 체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시스템적으로는 산사태를 산림청이 전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계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 말씀드리지만 시, 군, 구라고 하는 현장 기초지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 역량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산사태에 있어서는 계곡, 마을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시, 군, 구에서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곳들을 잘 인지하고 그곳에 예방적 시설들을 잘 구축하고 또 그런 그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곳들은 호우 경보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 위험 지역들, 산자락 아래에 있는 곳들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마을들은 호우 경보 시에 동시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이 대피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태양광 발전 시설이랄지 펜션이랄지 뭐 탐방로랄지 뭐 또 어떤 산속에 임도를 구축한다 할지 이렇게 산지를 절개하고 훼손할 때는 반드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예방 시설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행정과 건설행정이 반드시 공조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과 참 비슷한 사고가 최근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산사태로 일가족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비슷한 게 바로 뒷산이 산사태 위험지였죠. 그렇습니다. 이 가평 지역의 이 호우 피해, 산사태 피해, 산청의 호우 피해, 산사태 피해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었다. 첫째는 오늘 참 귀중하게 나온 우면산 산사태뿐만이 아니라 춘천 산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볼 때 예.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호우 경보, 호우 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특히 큰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걸 지형성 강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가 내리는 원리는 여러 가지 기상학적 기단들, 기압골의 배치, 수증기의 유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강우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강우를 증폭시키는 것이 지형입니다. 산청 하동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 줄령들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훨씬 호우의 강도가 컸고요. 가평 역시 1460m가 넘은 화학산 줄령들이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가평을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큰 호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산자락 비탈면을 따라서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계곡을 따라서 마을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호우 경보와 함께 이런 위험지역, 큰 계곡 산자락 아래에 있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화면에서도 봤지만 가평의 경우에도 그 펜션 뒤쪽에 그런 콘크리트 보호 방벽을 미리 시공해 두었었다면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층에 거주하지 않고 튼튼한 구조물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2층 이상의 대피해 있었다면 훨씬 더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보통 캠핑장은 사실 산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궁금한 게 산 근처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미리 좀 막거나 좀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진 않았을까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지역재난관리 시스템을 근거 지우고 크게 설계해 놓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현장 기초지자체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 시도 안전관리 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형식적으로 그쳐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호우가 내리기 전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시군구 내부의 13개 실무반 플러스 외부 유관기관인 경찰, 소방, 군, 한전, KT, 교육청이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잘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산사태가 이제 캠핑장에서 발생을 했고 캠핑장을 지었다면 산 근처면 또 반드시 산사태 방지 시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아마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2011년에 있었던 14년 전에 있었던 춘천 산사태를 가평 산사태와 대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산사태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행정 관행 중에 아주 나쁜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왜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층 진단과 평가는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시설 장비가 부족하다, 인력과 예산, 시설 장비 탓을 해버립니다.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통해서 200년 전에 진황육조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준사라고 하는 대목에서 재난이 있고 나면 반드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200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약용 선생께서 주신 그런 목민심서의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산사태가 있고 나면 14년 전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하고 재구축하고 잘 작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이 많은 한반도고 요즘 집중호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인데요. 산사태에 대해서 30초 안에 핵심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30초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비가 오면 산자락에 거주하시는 분들, 산 아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자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을 뒤편에 자기 집 뒤편에 방호벽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층에 계시지 말고 2층 이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폭우가 내릴 때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지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37초 쓰셨지만 아주 핵심적인 정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